마인드 스케치. 북극 제비갈매기는 4월에서 8월까지 북극에서 지내다가 추워지면 남극으로 가 여름을 보내고 때가 되면 다시 북극으로 돌아옵니다. 뛰어난 회귀 본능으로 한 해에 38,000km를 비행하죠. 때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에서 방황할 때 되돌아갈 수 없어,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북극 제비갈매기의 삶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돌아가기에 먼 길은 없다고요. 올바른 마음의 길, 마인드 스케치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인디고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마인드 스케치 1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 마랩과 함께합니다.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덥죠. 너무 더워요. 네, 두 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네. 그 마인드 연구소 팀이 스리랑카에 갔다 왔다면서요?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 일로 갔다 오셨나요? 네, 저희 마랩팀이 지난주에 스리랑카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 시청과 또 회계 법인인 KPMG 그룹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돌아왔는데요. 네, 마인드 강연과 액션러닝 교육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스리랑카를 이끌어가는 기업인 교육에서는 이분들이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안 가시고 열띤 토의와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일본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었는데 일본에서 받은 그런 교육보다도 훨씬 더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 몇 달 전에 스리랑카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뉴스를 좀 본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네네. 맞아요. 마인드 교육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리랑카의 마인드 교육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어려움을 딛고 변화하는 스리랑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또 이 어려움이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스리랑카는 아주 오랫동안 이 내전 때문에 발전을 못 해왔던 나라입니다. 마인드 교육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대되면 한국처럼 단시간에 일어서는 나라가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왔어요. 네, 스리랑카를 이끄는 지도자들과 또 큰 기업의 관리자들이 이번에 마인드 교육의 진가를 막 경험했는 것 같은데요. 강한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선다면 강한 나라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오늘도 강한 마음을 만드는 마인드 테라피 시작해 볼게요. 유라 씨가 사연 읽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69세 김태훈입니다. 최근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겨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건설 사업을 하는데 요즘 워낙 불경기라 건설업이 다 죽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건설이라는 외길 인생을 걸으면서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겨서인지 아직까지는 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부터 건설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면서 건설을 배우고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해 경영을 배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예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아들을 최고의 경영인으로 키우고자 했어요. 유학까지 다 지원을 해줬죠. 그래도 아들이 잘 따라와줘서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아들과 제가 경영 철학으로 부딪혀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큰 이윤을 내기 위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제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아들의 계획들을 듣고 있으면 좋으면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꼭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아들에게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들은 아주 의아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아들은 이미 본인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서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말을 하다 보면 아들의 계획을 바꾸라는 쪽으로 들릴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운 아이라서 제 말이 잘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과 바꾼 기업이고 제가 일구며 배운 것들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강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 경영에 인생을 다 바치신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네. 이제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셔야 하는데 걱정이 많으시네요. 2세대인 아들은 시작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엘리트잖아요. 맞아요. 직접 일구며 경영을 배운 아버지와 이런 면에서 좀 부딪힐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기업도 살리고 아들이 리더로서 잘 해내길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데요. 강사님 오늘 사연에 대한 솔루션 시작해 주세요. 네. 사연 속에서 아들의 성공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만들어진 노하우로 경영을 하셨던 아버지와 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며 경영자 코스를 밟아온 지식경영인 아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하기보다 경영에 대해 두 분의 생각이 소통을 통해서 가치를 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있지요. 네. 기업의 크기를 떠나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기업 교육을 나가면 종종 이런 기업을 이끄시는 CEO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생각의 구조나 마음의 넓이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개발하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위기사항이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정말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기업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기업의 비전과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마인드는 마음의 설계도와 같다고 하지요. 들어보셨죠? 네. 마음이 어떤 설계도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기업도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도 다르고 경영을 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건재하게 성장하는 큰 기업들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가 남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두 기업을 비교해 보면서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구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검색 포털 사이트. 네, 검색 포털.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구글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10년 만에 인류의 삶을 바꾼 기업, 직장인이 뽑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또 포춘지가 뽑은 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기업. 타이틀이 대단하죠. 그렇죠. 현재 구글 맵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10억 명이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점유율이 80%라고 해요.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도 구글에서 만든 구글 글라스였습니다. 전 구글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모든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좀 젊은 기업이잖아요. 네. 네.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자유분방한 기업 분위기가 네. 그런 창의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구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쓴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세상을 바꾸는 구글의 숨겨진 가치와 원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직 문화예요. 구글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은 파티션이 딱딱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기보다는 서로 부딪히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도 직원의 재직 기간이 아닌 아이디어의 질적 수준을 우선하고요. 네. 특히 히포의 말을 듣지 마라 라는 말을 구글에서는 쓴다고 해요. 히포가 뭔지 아세요? 히포요? 히포요? 네, 하마, 히포. 하마 네. 아닌가요? 맞아요. 하마. 네, 네. 맞아요. 예. 왜 하마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네, 경영권에서 말하는 히포는 최고 급여를 받는 사람, 즉 결정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건 아무리 직급이 높고 영향력이 있어도 일의 결정권에는 그것들을 다 배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 구글에서 어떤 의견이라도 반대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실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공동 창업주 세르게이가 구글 광고 제품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광고 책임자가 이 세르게이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르게이는 절반 정도로 적용을 하자라는 타협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고 책임자는 또다시 거절을 했고 긴 토의 끝에 결국은 세르게이가 의견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군대 문화 위주인 한국에선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직원들이 서로 좀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키는 어느 특정인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구글에 있는 누구라도 혁신의 아이디어, 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해 줄 수 있는 거죠. 신뢰라는 가치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가치가 살아있지 않다면 혁신을 이끌어낼 인재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네. 그들의 아이디어는 사장되고 그냥 평범한 기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의 승부를 거는 전략이에요. 구글은 시장 조사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승부를 둡니다. 구글은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객이 스스로가 본인의 니즈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캐치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제공되는 것들은 고객들이 몰랐던 니즈를 깨우치게 하면서 혁신적이라고 느끼게 하고 선택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조금 앞서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꿈꾸는 겁니다. 이 혁신이 이루어지면 창의적, 혁신적, 기술 혁신 모두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구글은 경쟁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를 우선하는 거죠.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우리의 제일 원칙은 최종 사용자를 위한 복무를 하는 것이다. 구글의 기업 공개 서신에서 한 말인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읽기를 원하는 그들의 노력이 결국 큰 혁신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군요. 우선되는 거네요. 네. 네. 구글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조금 느껴지시죠? 네. 네, 세 번째는 채용 방법입니다. 가끔 인터넷상에서 구글 채용 면접 질문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구글은 직원 채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즉 학습하는 동물을 채용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빈자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질적 수준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항상 학습하는 지적 능력으로 면접관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관심을 받는 흥미로운 사람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직원 채용은 평등구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직책보다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경영자보다는 회사를 중시하고 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이들이 말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을 이끌면서도 또 다른 혁신을 꿈꾸는 구글이 추구하는 가치.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추구하고 존중하는 가치는 사람이죠.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이니까요. 네네. 때때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이 도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기업이 분명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방향을 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에게 윤리, 가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다면 네. 구글 같은 기업의 경영 윤리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고 네. 직원 복지를 신경 쓴다고 해요. 근데 정작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부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과로사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그렇죠. 또 이직률도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 윤리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글과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기업 가치의 부재로 큰 손해를 본 바로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인데요. 국내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폭스바겐이 맞아요. 반대사례인가요? 예. 네. 네, 실제로 올해 폭스바겐에서 내놓은 전기 차량은 사전 예약 판매만 1만 대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몇 해 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를 주목시켰다가 가스 배기량 조작으로 들통이 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적도 있는데요. 디젤 게이트라고 불리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네, 되게 크게 뉴스에서 이제 났었는데 좀 소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많이 속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2015년에 있었던 얘기죠. 네, 벌써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제가 뭐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은 디젤 차량을 많이 생산을 하고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 디젤 차량은 힘도 좋고 연비도 좋은 반면에 분진이나 또 가스 속의 발암물질 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배기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법이 까다로운 미국 같은 나라에는 수출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미국은 연비가 디젤보다 안 좋지만 오염이 적은 가솔린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수입 제재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클린 디젤을 앞세운 유럽차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환경도 지키는 최고의 차였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다 통과한 폭스바겐 차량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작은 환경단체가 클린 디젤이 정말 가능한가에 의구심을 갖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 중인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량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배기가스량이 상당히 많이 측정이 되었고 배기가스량 조작 의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조작 사실이 발견이 되고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 다 리콜을 당했죠. 맞아요. 수출하고자 이제 고객들을 다 속이고 네. 또 환경 오염도 더 악화시킬 뻔했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폭스바겐이 본 손해액은 전년도 수입의 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거기에 기업의 이미지 손실은 더욱 컸죠. 그쵸. 예, 신뢰라는 폭스바겐은- 가치가 네네. 신뢰라는 가치가 없어졌을 때 겪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인데요. 자본이나 인력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속였지만 가스 배기량을 조작한 독일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험 주행과 실제 도로 주행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서 도로 주행 시와 또 시험 시를 조절해서 배기량을 조절했던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센서를 예. 달았다고요? 네. 그런 기술력이라면 배기량을 조작할 게 아니라 진짜 클린 디젤 차량이나 맞아요. 아니면 새로운 친환경 차량을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한 기술력을 단순히 속임수로 사용한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기업의 가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폭스바겐 내부에서 상부에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원들은 그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기업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구글의 슬로건 중에 Do not evil, 사악하게 굴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분명한 마인드가 없이 좋은 기술력, 정보력, 자산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회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인드가 필요하지만 기업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 마인드는 꼭 필요합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셨나요? 아, 네, 네,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왕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때 귀족들에게는 공공봉사, 또 기부, 재산 헌납 같은 전통이 아주 강했고요. 이런 일이 강요가 아닌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함에 따라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따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도덕적 의무, 즉 기업의 올바른 마인드가 기초가 되었을 때 직원과 리더, 나아가 사회까지 함께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잘하기 이전에 경영이 잘 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김태훈 씨의 아드님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기업과 경영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업 마인드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아버지의 아들로 이어지는 100년 기업으로,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뛰어난 능력, 또 기술이 있다 해도 그런 올바른 마인드가 없으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것이 회사에 망해가는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께서 아들이 지금 듣지 않아서 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아버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이 사내에 마인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놓으셔서 또 아들까지 이어가면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좋겠네요.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네네. 네. 우리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저도 이제 구글과 이제 폭스바겐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저도 그렇게 승희 씨처럼 들었는데 정말 마인드에 따라서 이제 기업뿐 아니라 이제 인생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네.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연 주신 우리 김태훈 씨도 이 마인드 강연 듣고 또 아드님과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네. 이렇게 경영 철학을 맞춰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도 여러분의 개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의 인생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쵸. 네. 여러분의 마인드도 확실히 정립해 나가시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네. 아쉽지만. 아,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
정형외과 의사를 꿈꾸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대에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는 부모님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100일쯤 됐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란 그는 9살의 아버지를 따라 새어머니와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자 새어머니는 더 이상 진영 씨를 키울 수 없다며 쫓아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진영 씨를 친척들도 받아주지 않아 고아원에 갈 뻔하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진영 씨를 맡아 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 10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 그나마도 밥과 간장뿐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주는 점심을 얻어먹다 노인정이 공사한다고 문을 닫았을 적에는 그것마저도 끊겼습니다. 편찮으신 할머니가 굶는 것이 안타까워 아파트 단지 안에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모아놓은 쌀통에서 쌀을 훔쳤습니다. 전기마저 끊겨 근처 은행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와 생쌀에 물을 부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지내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는데 미성년자라 받아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들어간 식당에서 학교가 끝난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불판을 닫고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3이 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신 9등급, 꼴찌였지만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 근처 4년제 대학에 합격했는데 당시 등록금 550만 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대학을 포기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던 박진영 씨. 성인이 되자 기초수급 혜택이 끊겨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기술도 없어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옮기거나 청소를 하거나 정리하는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근을 나르다 넘어져 턱을 다치게 되고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중에 있던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너무나 막막해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겠구나. 꿈을 가져야겠다. 태어나는 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태어난 후 공부에 매달렸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 자주 오시던 동네 할머니가 3일 동안 안 나오시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다가 어깨가 퉁퉁 부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깨가 부러졌는데 병원비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속이 상했던 박진영 씨. 어른들을 돕기 위해 공부해야겠다.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야겠다. 의대에 가야겠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다시 공장 일을 하며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 5시. 피곤해서 처음엔 10분도 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응원하시는 할머니가 계시고 무엇보다 평생 이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시작한 공부. 다음 주에는 2시간씩, 2달 뒤에는 6시간씩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도 전날 풀었던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점심시간에는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 힘든 막노동 현장이 진영 씨에겐 오히려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평생 이 일을 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체력의 70%를 공장에 써버리고 나머지 30%를 공부에 쏟으며 이렇게 해서 정말 될 수 있을까 생각도 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2013년, 박진영 씨는 서남대 의대 6년 장학생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영 씨의 합격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잡아주고 그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박진영 씨. 어려움은 자신의 꿈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꿈을 오늘 꿔보면 어떨까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는 우산을 써도 다 젖고 말죠. 우산을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비를 피해 젖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폭풍을 피할 방법, 나를 지켜줄 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